한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또는 예정인 분들도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가끔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나? 이 한약재는 어디에서 왔나? 라는 의구심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의심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한약재에 대해서 배우고 처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한약재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연물 약재라서 아무래도 이론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한약재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더 좋은 약재는 없을까? 이 약재가 정말 내가 배운 약재가 맞나?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가 실제 유통되고 있는 도매시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가끔은 산지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한약재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 박주시에 있는 양령시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하면 믿기 힘들잖아요. 3일 전 제가 직접 다녀와서 따끈하게 만든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국 안휘성에 있는 박주시에는 2명의 신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선, 즉 술의 신인 조조, 하나는 약선, 약의 신이라는 화타입니다. 조조와 화타, 둘 다 많이 들어보셨죠? 둘의 고향이 박주시입니다. 그래서 박주시에서 가장 큰 산업 2가지가 고종공주라고 백주인데 유명한 백주 공장이 있고 중국 약재 유통의 핵심인 양령시장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안국, 허와츠 등의 3대 양령시장을 매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주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주시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어로 보저우라고 하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이건 한의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주 양령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본격적인 한약재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약재 공급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재 중에 가장 큰 도매상이 있는 곳이 이쪽 중국 안휘성 박주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가 지금 현재 박주시의 양령시장인데요. 여기 규모는 대략 한 1000개 정도 약업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뒤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가 있고 저런 건물이 하나 더 있고 주변으로 해서 엄청난 도매상들이 같이 있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약재 고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여기는 아침 7시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시끄럽습니다. 예전에 한번 왔을 때 너무 정신이 산만해서 오래 있지 못했었는데요. 초록색 작은 하나하나의 가판대가 대형 도매상들의 진열대들입니다. 7시가 되면 샘플들을 가지고 나와서 흥정하느라고 엄청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철수한 상태인데요.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은 따로 못 담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도소매를 하는 여러 시장들이 있고 1층과 외부에는 각각의 큰 도매상들이 하나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락시장으로 비유하자면 1층은 경매장이고 나머지 2층은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사갈 수도 있어서 간간히 일반인들이 약재 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김 원장은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오는지 간략하게 저희 양령시장 탐방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봤으니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한 분은 저희 제중학회 회장인 조현모 원장님이시고요.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 사람은 부회장인 저 김종민 원장입니다. 한번 영상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출입니다. 백출은 비위 기운을 올려주고 습을 조절하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욕이 떨어져 있을 때 사용합니다. 백출은 보약에도 많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백출은 크고 내부의 조직이 성글어서 구멍이 보여야 좋은 약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백출을 보면 비교적 백출이 좀 작고 때로는 구멍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현지에 와서 보면 실제로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한 3배 이상의 크기의 백출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백출을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찾지 못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작은 것과 큰 것 차이는 약 1.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한 크기는 아쉽지만 국내에선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당귀입니다. 당귀는 혀를 보하는 약으로 여성에게 좋은 약으로 유명합니다. 또 우리가 쌈 싸 먹을 때 당귀잎으로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당귀는 사천성의 것을 최고로 칩니다.
특히 보약으로 쓸 때는 당귀의 몸통 부분을 사용하는데요. 중국 당귀가 국산 참 당귀보다 몸통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고를 때는 만져서 쫄깃쫄깃한 느낌의 탄력이 있는 것이 좋고, 대신 만져서 수분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향기가 너무 강하면 주로 어혈을 제거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보약을 쓸 때는 오히려 향이 조금 덜 강한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귀를 보면 가끔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것은 벌레 먹은 것이 아니고 말릴 때 당귀에 구멍을 뚫어서 철사줄로 햇빛에 말리기 위해서 뚫어놨던 구멍입니다. 이번에는 원지입니다. 원지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귀비탕이라는 처방의 주요 약재입니다. 원지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지의 가운데 심지를 빼서 생긴 큰 구멍이 보입니다. 그 구멍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약재 관리할 때 수시로 체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감초 달인 물에 넣어서 심지를 빼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감초물은 한약에서 소독의 효과를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페모입니다. 마른 기침을 많이 할 때 사용되는 약입니다. 기관지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모는 사천성의 천페모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최상급으로 보는데, 진짜 최고의 최상급 같은 경우엔 정말 비쌉니다. 예전에 제가 사천성에서 그 작은 페모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비싸서 주로 건강차 등에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에 정말 큰 페모가 종종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갈입니다. 전갈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저릴 때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제 약에 자주 들어가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명이나 각종 신경통 증상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갈은 이름처럼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가 온전한 형태를 하고 있을 때 좋은 약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는 꼬리와 집게 끝부분을 제거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요. 그건 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섬서성, 감숙성, 하북성 등지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성은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충 고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볶아서 맛있게 간식이라고 갖고 와서 먹었는데요. 참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전충은 곤충류이기 때문에 소금에 절인 후 사용하는데, 약재로 쓸 때 맨 먼저 깨끗한 물로 씻어서 염분을 빼고 다시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갈의 맛을 봤을 때 짠맛이 강하게 난다면 안 됩니다. 또한 바짝 안 말리고 촉촉하다면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영상에서 각각의 전갈의 가격이 다른 이유가 크기와 그 말린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전갈도 옆에 보이는데요. 이건 중국에서도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 내려갑니다. 보면 알겠지만 형태도 없고 색깔도 이상하죠? 저는 인도네시아 전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약에 넣고 싶지 않아서 대신 저 크고 형태도 온전한 제일 비싼 전갈로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들은 금은화라고 합니다. 금은화는 피부질환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 약재입니다. 금은화는 금화와 은화를 합친 말입니다. 금화는 초록색의 미성숙 꽃을 말하고, 은화는 회색의 성숙한 꽃입니다. 같은 종인데 성숙과 미성숙을 뜻하죠. 초록색을 금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회색의 은화에 상대적으로 맞춘 듯 합니다. 뒤에 보면 산은화라고 있는데 마치 금화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약재입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지나가다 잠시 본 건데 용골입니다. 용골은 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할 목적으로 쓰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고대에 동물뼈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턱뼈가 온전한 것은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국내에 수입할 때는 대부분 이제 갈아서 들어와서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댐 검사를 할 때 황하강 물을 막았다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청궁은 약간 흑색을 띠는 사천성 토청궁과 하얀 일청궁이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본래 토청궁을 사용하고 2배 더 비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하얗고 예쁜 일청궁을 많이 사가서 지금은 가격이 같아졌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청궁을 쓰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같은 값이면 더 좋은 약재를 쓰면 좋지 않을까요?
현지 약재 시장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약재를 구분하는 방법, 재배할 때 서로 다른 점, 산지에 따라 왜 다른지 등등 현장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더 좋은 약재가 있지만 유통 과정의 문제로 못 들어오는 약재가 있어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천궁처럼 슬픈 사연을 가진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매년 한의원 문도 닫고 그 먼 약재 시장까지 굳이 가는 이유는 이러한 아쉬움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저희 제중학회에서 1년에 2회 직접 약재 시장을 방문해서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약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절차에 맞춰서 수입을 합니다. 한약재는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관능검사, 농약잔류검사, 중금속 검사, 유효성분 검사 등을 통해서 GMP 인증을 받은 것만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재는 멀리 중국까지 가서 직접 선별하긴 하지만 검사와 유통은 저희 도와주는 제약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시장성 때문에 못 들어오는 약재를 직접 발굴해서 찾아내고 사용할 때는 그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저희 가족들이 먹는 약재입니다. 또한 제 환자에게 처방할 약재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버스 4시간 타고 넓은 약재 시장을 종일 돌아다니고 와도 피곤하지 않은 건 그 이유입니다. 한약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혹시 한약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구성이 되는 한약재 또한 중요합니다.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지만 그래도 직접 했을 때 제 스스로 제 약 처방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약재에 대한 욕심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약재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한약 처방으로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선별한 한약재로 처방한 한약 처방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화 연락 주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